안녕하십니까. 인천 미래도시 건축보로 특별위원회 청년시계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건축사 이창호입니다. 먼저 진천 미래도시 건축보로 특별위원회 창단식을 위해 노력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생거진천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대한 목표의 첫 발걸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진천 미래도시 건축보로 특별위원회 창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석대 낙천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노중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기석 진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중심 소풍의정 펼치시는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의원님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윤대영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보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건축포럼 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대표 김준봉 의원님, 공동대표 정재우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건축경관 분과위원회 윤민균 의원님, 도시기반분과위원회 김준봉 의원님, 커뮤니티 분과위원회 김상동 의원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분과위원회 조복중 의원님께서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곧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식은 제가 상임대표고 공동대표로 우리 진천 향토사연구회 전 회장님이신 정재우 우리 선생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서 공동대표께서 저랑 함께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촉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건축경관분과위원회 위원장 은민균, 귀하들 2023년 제1기 진천 미래도시 건축포럼 특별위원회 건축경관분과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진천 미래도시 건축포럼 상임대표 김준봉, 공동대표 정재우. 도시기반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준봉, 귀하를 2023년 제1기 진천 미래도시 건축포럼 특별위원회 건축경관분과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촉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커뮤니티 분과위원 위원장 김상봉,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분교에서 치르게 돼서 총장으로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 모시고 또 우리 선생님 모시고 해가지고 좋은 강연을 듣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우 의미 있고 깊은 시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석 진천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천의 미래 도시건축포럼 창설을 축하드리고 이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성유상 위원장님의 특별관련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정재우 박사님, 김준봉 교수님 등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천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진천군에서는 진천에 지속 가능한 우리 진천의 새로운 미래상을 그릴 수
수 있도록 이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쁘신데도 이와 같이 귀중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관심이 많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천적 발전을 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5대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승효자 건축가님을 모시고 조국 같은 명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효상 선생님은 서울대 건축학과와 비엔나 공과대학을 총학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 및 은관문화훈장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주 출판단지 등 아주 우리나라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많이 하시고 현재도 이로제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로 후학도 가르치시고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공공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경관과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특강하실 때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승효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승효상입니다.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모르고 우선 진천 미래도시 포럼 참석을 축하드립니다. 하긴 하신다고 말하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줄 알고 좀 길게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준비한 분량이 꽤 있어서 1시간 반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겹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도시와 건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것인가. 뉴욕의 시사 타임지에서 연말로로 이런 표지를 내었습니다. 그 밑에 사상 최악의 해라고 이렇게 쓴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사상 최악의 질병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18년 100년 전에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악독하고 잔혹한 질병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100년 전은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지고 물질도 생기기 시작해서 정신적 자유와 물질의 자유로 도시로 사람들이 폭증하듯 몰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세기 초기에 도시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도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당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 도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폭증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런던의 그 당시의 도시 시내의 모습입니다. 변두리 모습이 아닙니다. 석탄으로 떼는 이 공기는 지금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지금보다 훨씬 몇십 배로 나쁜 공기질을 뿜었던 데가 이 런던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런던의 평균 주거가 4평짜리 방에 9명, 10명의 이 식구가 한 방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모습이고, 당연히 도시 인프라는 부족해서 거리에는 곡물이 넘쳐나고 심지어 돼지우리에서 사람들이 기교를 해야 하는 이런 처참한 그런 어떤 환경이었으니까 질병의 창고는 당연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이 치과의 희생자 수가 당시 인구가 16억, 지금 78억인데 5억 명이 감염되고 그 중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중에서 죽은 숫자가 어저께까지 687만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상자를 100년 전에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그 당시에 침투를 해서 인구가 불과 1,800만 밖에 안 되는데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북한 그 당시에는 통틀어서 인구가 1,800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구가 남한만 솔지도 34,000명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건 지금하고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잔혹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대단히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사의 변혁을 초래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주로 만연된 층이 그 당시에는 젊은 층에서 만연이 돼서 1918년이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기 전입니다. 전장에서 젊은이들이 이 질병으로 희생되는 바람에 싸울 장수가 없어서 1차 세계대전이 종말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합스부르크 왕조가 일으킨 그 전쟁이 되어서 1918년에 전쟁의 종말을 거둬서 이 합스부르크 왕조가 끝이 나고 제국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전에 러시아의 제국이 이제 끝이 남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제국의 시대가 종말하고 시민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1918년이라고 하는 이 해를 위키피디아에서는 모더니즘이 출발한 그런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우리에게 굉장한 사상적 그리고 물질적, 이 기술적 그리고 건축에까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모더니즘에서 강조한 핵심적 사상은 이성과 합리입니다. 이성과 합리를 어떻게 실현화하는가 하는 하나의 단어가 기능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도시와 건축에서 없었는데 그 전에 루이스 설리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능의 중요함을 간파한 세계의 학자들과 건축가들이 도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연일 대책을 협의하다가 1933년에 아테네에서 세계 그때 건축가 연맹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도시를 거주와 노동과 여가와 교통 이 네 가지 분야로 기능으로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시원이 되는 그런 어떤 발상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아래의 그림처럼 이런 아래의 그림의 꿈을 품고 만들어집니다. 아래 그림은 요즘 우리가 보는 이 도시 그림이 아니라 1928년에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이 도시를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더 이상 위에 있는 도시처럼 살지 말고 아래에 건물을 배율을 작게 하고 용적률을 크게 해서 고층화시켜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햇빛과 공기를 부어 넣어서 녹지를 심고 야외에서나 즐길 수 있는 피크닉도 도시로 들어가서 즐기게 하자 하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곳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도시는 이런 유의 그림으로 그려서 오늘까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는 이 산이나 강이나 이런 계곡이나 지형을 그린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칠해서 이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등으로 표시하게 되고 이 색이 칠해지는 순간 땅은 건폐율 용적률이 틀려져서 틀려지고 도로는 대로부터 중로소로 등등으로 위계적으로 구분되고 도시는 도심, 변두리 등으로 계급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이런 류의 도시계를 또 마스터 플랜을 그려서 이 마스터 플랜이 우리의 미래 보랏빛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수많은 도시들이 이 형태로 지어지게 됩니다. 주거지역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라고 하는 형태로 모아져서 이에 우리 상터와 일하는 일터와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직접된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도시학자들이 이런 삶은 우리를 기계화시킬 뿐이라고 비판도 했지만 이 아파트로 우리가 오늘날 명명하는 이 집합 주거 형식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1957년에 전 세계인이 환호에 맞지 않았던 3,000세대 아파트가 이 센트루이스에서 세워졌을 때 이에 미래 세대를 위한 위대한 어떤 모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가 생긴 직후부터 이 아파트는 기능에 따라서 노동하는 공간, 거주하는 공간, 노는 공간으로 이게 서로 분리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노는 공간에서 거주하고 싶기도 하고 빨래하는 공간에서 놀기도 하는데 이러한 규약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곧이어서 범죄가 연일 일어나서 지은 지 17년이 안 되는 이 아파트를 센트루이스 시정부는 다이나마이트로 전체를 폭발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주거 형식으로 이게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땅을 떠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런 유의 도시 계획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땅은 버림받았고요. 도시는 기계화되고 인공화된 도시에서 살자고 한 제한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혹은 도시는 이동하는 그런 기계로서 장치를 가지고 이 안에서 살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공정의 부품처럼 끼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이런 제안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유의 도시는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유의 생각은 20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언젠가는 이게 실현할 수 있는 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고층화되고 밀폐되고 밀접해져서 이런 유의 도시적 이미지가 모든 도시, 세상의 모든 도시들의 꿈이 되어간 게 20세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의 도시적 꿈이 들어오는 게 지난 60년대 말입니다. 우리의 지도는 왼쪽의 그림처럼 이 두 지도는 서울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왼쪽 그림은 우리가 19세기까지 그렸던 지도입니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양지바른 터가 있어서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 이웃처럼 추정이 되는데 이 지도가 오른쪽 그림처럼 20세기에 이제 바꿔집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으로 칠해져서 여기서는 지형은 강국은 없고 그냥 이게 용도만 남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 투고의 그런 어떤 이 상터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런 유의 그런 어떤 도시 지도를 갖다 우리가 20세기부터 그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는 혹은 왼쪽 그림처럼 왼쪽은 분당의 도시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있는 오른쪽의 점이 왼쪽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유의 상터입니다. 아파트 형태의 고층화된 건물과 저층 부분의 이 사이는 마치 타협할 수 없는 전선처럼 형성되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잉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심은 이렇게 점점 밀접되고 밀폐되고 밀집된 이런 형태의 상터를 우리가 즐겨하게 되었고, 드디어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유의 닉네임까지 생거진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천을 자랑하는 이게 그림을 보면 오른쪽 이런 유의 그림 옆에서 이게 진천인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게 국적 상실, 장소성 상실의 도시가 진천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 이 비전의 결과고 곧 지구가 종말을 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각성하지 않고 우리 삶을 탐욕 속에 밀어놓은 결과 드디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가 산 모습은 이렇게 지금도 여기에도 이 마스크를 갖다 끼신 분이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내가 상대방의 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나의 적이 될 수 있어서 서로를 갖다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유의 모습의 형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 또 이게 우리는 밀실로 들어가서 광장에서 이 탈출을 해서 밀실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켜놓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일을 갖다가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되고 곧이어서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직전에 있는 게 이 코로나로 빚어진 지난 몇 년간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탐욕 속에 빠져들면 우리 도시는 이보다 더한 그런 어떤 자연의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스페인 독감에서 많은 이 도시학자와 이 건축가들이 배워서 새로운 아날레는 어떻듯이 지금 학자들과 이 지성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의견을 갖다 밝혀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다시 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반했던 자연을 다시 찾아서 우리 삶 속에 자연을 갖다 끼워놓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이게 안전한 상태에서 서로 만나자고 합니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가 안전을 느끼는 상태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변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쓰자고 하는 게 많은 건축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내어놓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농촌하고 다르죠. 농촌은 이 혈연으로 뭉쳐져 있는 구성된 그런 어떤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천륜이나 일륜으로 이 지속이 이 구성이 되는 게 이 농촌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농촌과 달리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곳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게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모르는 사람이 모이니까 그 도시가 안전한 상태에서 지속이 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동의하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법령들이 있을 건데 그게 그 법령이 공간 안에서 나타난 게 도시의 공공영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공영역,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영역을 빼고 건물을 빼고 이 나머지 외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피면은 그 도시가 원하는, 추구하는 이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권력과 이념이 집중되어 있던 곳은 오로지 이 군주나 어떤 신전이 중심이 되었고 모든 것은 그 주변부로 이렇게 계급적으로 운영이 되었죠. 오늘 민주주의 도시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도시에서는 모두가 굉장히 융화되는 그런 도시 구조를 갖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도시의 공공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영역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실제로 도시의 역사를 보면은 서양 도시의 역사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이 로마 시대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군단 이 카스트라라고 하는 군단이 전 세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살아남으면 구토적 원도시가 되었습니다. 런던의 이 시티 지역이나 비엔나 빈대보나나
이 파리의 시대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로마 분단이 주둔해서 원도심이 되어서 지금 발전한 곳입니다. 이 카스타나 혹은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저는 단일 중심 시대의 건축 같은 이런 어떤 유토피아나 혹은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메트로는 라틴어로 마드라는 이야기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마더시티와 같은 말인데 어머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 팽창, 정식 이게 어머니 속성 가지고 있는 속성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팽창과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메트로폴리스가 성장이 되면 메가폴리스가 되고 메가폴리스가 성장이 되면 전 지구를 도시화시키는 에크메노폴리스로 바꾼다고 하는 게 지금 이입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도시에 관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를 갖다가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갖다 규정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가집니다. 아무르조 로젠제트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14세기의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이 그림을 보면은 도시에 관한 좋은 정부의 좋은 도시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부분적인으로 이게 보여드립니다만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벽으로 이게 둘러쌉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도시고 바깥에는 농촌입니다. 농촌은 도시와 농촌 중에서 뭐가 먼저 생겼을까요? 도시가 먼저 생깁니다. 농촌은 도시에서 요구하는 바를 만들기 위해서 생겨지는 하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은 항상 화려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돌이 깔려진 그런 농촌의 지역을 도로를 갖다 타고 가서 사냥하러 떠나고 농촌은 수탈의 대상이 된 듯한 이런 류의 그림이 도시와 농촌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사람들은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벽을 치는데 이 성벽을 보루 이렇게 각 지역에 따라서 파악되는데 이 보루 안에 있는 사람이 부르주아라고 해서 부르주아란 말이 착취계급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도시와 농촌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이 세계를 지배해온 그런 관념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유의 세계가 과연 유용한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 흐름이 떠오릅니다. 어반과 루럴, 도시와 농촌 이게 아니라 러반, 도농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가까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전에는 도시에서 이게 5일을 보내고 농촌에서 5도 2천 이 말이 돌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천 2도 2천 삶을 즐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시 도시와 농촌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키델리라고 하는 이 인터넷 건축 매체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12가지 장단기 과제를 갖다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이 12가지 이 내용이 죄다 공공 영역에 관한 겁니다. 공공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고 다 구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족적 도시 예를 들어서 15분 컴팩트 시티. 혹시 이 말은 우리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15분 동네, 10분 동네란 말은 익히 들었던 말입니다. 이 단위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구성해왔던 그런 어떤 커뮤니티였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물수변에 같을 동자를 씁니다. 같은 물을 쓰는 단위가 동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동네는 옥모를 하나 두고 음보를 같이 쓰는가 아니면 개천물을 같이 쓰는 그런 단위가 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쓰냐면 그 물을 나도 쓰고 난도 쓰고 해도 이 물은 안전하다고 하는 걸
아는 단위입니다. 만약 이 물이 어떤 나쁘다 그러면은 그 동네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 물은 내가 써도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위가 동네입니다. 보통의 동네 단위가 2만 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 단위가 서로 알고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 이게 동이라는 단위고 가장 안전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서울시 총괄 건축가 있을 때 이게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도시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어서 그게 아니라 서울에는 425개의 동이 있는데 동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체제를 갖다 개편하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찻동 사업이라고 하는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만 명이 사는 동네에서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다른 동네를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도시냐면은 연대도시입니다. 모든 것을 자족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딴 곳에 가서 연대할 수 있는 도시, 이 네트워킹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도시를 구성하자고 합니다. 어떤 동은 좋은 극장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동은 좋은 병원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동은 좋은 음악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 연대해서 네트워킹의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공유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에 모든 시설 갖다 우리가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집안에 욕실, 거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다 있죠. 이것을 다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가옥 구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하나 두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쓸 수가 있었고요. 꼭 옛날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그런 공동시설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도시 내에 노래방, 빨래방, 게임방 등이 방의 이름을 쓰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공유시설을 요구한다고 하는 시대적 징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자기가 다 가지지 말고 같이 서서 안전한 상태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공유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 20세기 도시에 관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다가 강파를 하고 도시가 그런 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랜드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탈로 칼비노라고 하는 소설가가 보이지 않는 도시라고 하는 소설 속에 나온 대목을 갖다가 적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서울에서 오래 출신은 부산입니다만은 서울에서 더 오래 살았는데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남산의 남산 서울타워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몇십 년을 살면서 남산타워에 가본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남산타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제 집을 넣어서 바로 앞에는 옆집의 모양이고 그리고 내려가면 파출소의 형태고 그 옆에 있는 유치원의 형태고 학교의 형태입니다. 이런 시설은 제가 매일 보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예뻐야, 이런 시설이 좋은 건축이 되어야 제 마음이 예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타로 칼비노가 얘기합니다. 도시의 진실은 그러나 큰 건물, 랜드마크에 있지 않고 우리의 골목길에 또 거리의 난간에 여기에 도시의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공간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이비드 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시학자는 도시에 관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새로운 도시, 진정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미지보다는 서사,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미학보다는 윤리. 이 말은 2000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의 표어가 되기도 했죠. 어떤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건물이 가지고 있는 비약적 가치보다는 그 건물과 나와 사이의 윤리적 관계, 건물과 건물과의 관계, 나와
남과의 관계, 윤리적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도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만들어져 나가는 생성의 프로세스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날 20세기 도시정치학원은 전반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 진실을 데이비드 하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역사 창조, 이것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새 역사가 창조됩니까? 지난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덧대어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넘겨줄 뿐이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역사 창조한다고 있는 터를 허물고 새 집을 짓지 말고 한 집을 고쳐서 오래 쓰고 굳이 새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터에 남아있던 기억을 되살려서 새로운 무늬를 덧대는 것. 이게 바로 터무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터무니가 있다 없다. 터에 생긴 무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왔습니까? 터를 깡그리 밀고 축대 세우고 터의 무늬를 갖다 지워서 터무니없는 건축을 만든 게 아파트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도시가, 이런 내용의 도시를 담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메가시티가 아니고 메타시티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메타시티는 메가시티가 어떻게 다른가? 메가시티는 계급도시라고 그러면 메타시티는 인문의 도시고, 메가시티가 이미지에 관한 거라면 메타시티는 공생과 윤리의 도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물신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축은 문화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건축은 우리에게 부동산입니다.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유의 재물이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거를 따지는 그런 어떤 거주 방식이 아닌 것이 저는 참으로 슬픕니다. 건축은 무엇일까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일본 사람들이 명치시대 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 쓰던 조가, 집안을 만든다는 단어를 계속 쓰기가 좀 곤란해서 만든 말이 건축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월 건자, 사월 축자니까 물리적 운동을 뜻하는 단어밖에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건축을 영어로는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에서 발생됐는데, 아크란 말은 으뜸이고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텍트란 말이 중요한데, 그리스어의 텍톤이란 말은 무엇을 이게 이루어낸다고 하는 게 텍톤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이 어원이기도 하고, 텍스타일, 뭘 짜다 하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건축가를 아키텍이라고 그러죠. A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D 아키텍 하면은 성경에는 조물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요즘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 건축을 쓰는데 원래는 영조라고 했습니다. 영조의 뜻이 이 건축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갑불영자 만들조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 세계 건축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우리말에 있는데 그 짓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은 세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 짓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짓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씁니까? 글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옷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단어가 짓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짓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솜씨를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창조해내는 행위가 짓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짓다라고 하는 행위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한 텍톤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텍톤과
짓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 짓기라고 그랬으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어내는 것이 건축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대단한 사유 과정을 통한 창조적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은 우리가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1943년에 영국 의회 의사당이 나치의 폭격으로 파괴가 됐을 때 그 폐허 현장에서 다시 지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건축이 우리를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죠. 왜 닮습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 살던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살면서 그 공간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얼굴까지 바뀌는 겁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왜 굳이 산골에 가서 적적한 암자에서 수도하기를 원합니까? 그 작고 건박한 공간이 자기를 번뇌에서 구제해 주리라고 은연중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은 확실히 우리를 바꿉니다. 이게 오래 걸리고 더뎌서 그렇지 건축은 우리를 굉장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에서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되기 마련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한 건축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